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포스코 플로어에 있는 김기형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공통 트랙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뭐 경험이 뭐 여기 선배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료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 제가 실력이 있어서 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서머리하는 개념으로 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에 AB 트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부분에 서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 드릴 제목은 물류산업 제도약을 위한 상생 방안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물류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다양한 물류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이 큰 방향은 같은데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제언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시면 결국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류산업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위기도 찾아오고 있고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관계자들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제언을 드리는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제가 정리한 거는 총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류산업 내에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물류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서머리할 수 있는 시너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는데 제가 이 첫 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냥 정의를 4가지 했을 뿐이지 더 많은 외부 변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신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년 동안 그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 위기도 발생했고요. 세 번째로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료나 아니면 곡물 이런 게 우리 밥상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의한 게 마지막이지만 큰 조류상 ESG 흔히 말하는 그린워싱을 포함해서 지배구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ESG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장 한 장 좀 설명 먼저 드리고 이해관계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2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서. 자,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오늘 발표하는 스타트업 세션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제가 여기서 한 단어로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신기술이 어떻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운송과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가져온 거는 포3라는 제가 근무하는 그 포스코 그룹의 이제 경영연구소에서 정리는 했지만 이것보다 그 대주제는 우리가 이 신기술로 인해서 물류산업이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화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 물류산업이 발전하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세계화 공급망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겪었죠. 제가 근무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물류비가 2배, 3배, 심지어 4배 이상 급등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탈세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그 세계 생산 기지가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지금 자동차 한 대 받으려면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오래 걸리는 3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0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거는
그 페이스 리프트 수준이 아니라 그 차를 주문하는데 새로운 이번에 그랜저 새로 나왔던데 아예 새로운 제품이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올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결국은 물류 산업에 상당한 여파를 미쳤고 그거에 따라서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별로 리쇼어링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SCM 재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제가 근무하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일반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보시면 지금 곡물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라면 값도 뭐 1,000원 뭐 10몇 프로씩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SCM 즉 물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ESG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뭐 가져온 페이지야 블랙록 연례선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뭐 강남 침수돼가지고 많은 문제도 있었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지금 포항 지역에 침수돼서 사람도 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제가 근무하는 포항 제철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아직 정상화되기에는 좀 한두 달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 전체 그리고 심지어 저희 모회사인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환경 위기가 ESG 한 분야지만 ESG를 결국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은 했지만 이게 사실 삼성전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아리백 선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물류 산업에서도 뭐 화주 그리고 물류회사 그리고 스타트업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차량들 선박들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외부 변수에 더불어서 그러면 물류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해관계자론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결국 우리 물류 산업에서는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좀 정의를 해야 문제 정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임의로 조작적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더불어서 물류를 집행하는 혹은 물류비를 집행하는 화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주 하단에는 대형 물류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 그리고 우리 여기 주최를 같이 하고 있는 뭐 통합물류협회를 포함해서 물류 관련 협회 그리고 노동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계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리니어하지 않은 서클 형식의 물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뒷장에서는 각각 제가 뭐 많이 검토는 많이 못했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각각 뭐 산자부, 해수부, 국토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형 화주사, 물류사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듣다 보면 저 정리하면서도 느꼈지만 마지막에 서머리를 하겠지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맥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맥락은 차이 없고 다만 방향성이나 시기나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좀 부족함이 미흡하다 뿐이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거는 뭐 주제의 사실이니까요.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쪽을 좀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 부처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전체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우선 신경 쓰다 보니까 경제 성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단 첫 번째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안에서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 기술 고용, 공급망 리스크 관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물류난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뭐 당연히 건설 쪽이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 이것도 우리 물류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모빌리티 혁신 이제 저는 제 차는 아니지만 이제 자율주행 차들 그리고 군집주행 이런 부분들을 운송에 많이 도움되고 있고요. 해수부 쪽으로 좀 연관이 되겠지만 이제는 자율 운항 선박까지도 이제 개발을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류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 오늘 발표하는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뭐 타다 이런 사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그 물류 인프라 확충과 기술 혁신을 위해서 국토부는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계속 2년 동안 해운업이 호황을 이뤘는데 사실은 그전 10년 동안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리먼 사태 이후로 10년 동안 불황을 겪다가 이제 한 2년, 3년 뭐 H&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호황을 한시적으로 겪었는데 다시 지금 시황이 꺾이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물론 뭐 그 코로나 이전으로까지는 아직은 안 내려갔지만 그런 식으로 좀 그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지금 활성화를 해운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그 국가다 보니까 해운업을 뺄 수 없기 때문에 해운업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야 되고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 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선박 신조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만, 특히 이제 부산신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경우는 항만 스마트화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해수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화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한 포스코를 좀 발췌를 했고요. 대형 물류 회사들 같은 거 이에 매칭 시켜가지고 삼성 SDS,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포스코 플로어까지 이렇게 매칭 시켜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다시 어닝 쇼크에 가깝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잘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절대 금액은 크더라도 이제는 좀 글로벌 트렌드가 불경기로 다가오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위기 안에서 결국 마켓쉐어를 어떤 식으로 각 제품별로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와 SCM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우리 사업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실행 단계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로지텍도 있을 거고 제가 오늘 발표한 삼성 SDS가 이제 그 천병에서의 천병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요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많이 이걸 제 걸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넘겼는데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생산 최대화, SCM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을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탑 5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으로는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결국은 수소차 이런 쪽으로 전기차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좋은 뉴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해외에서 상당히 그 전기차 경쟁력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고요. 그게 결국은 유관되어 있는 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많은 협력사들도 많은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비스 그리고 협력업체들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요즘 최근에 저희가 리튬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철강은 기본입니다. 원래 한우물을 파라고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본원 경쟁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특히나 이번에 포항 수해 때문에 냉천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으면서 상당한 좀 경제적인 악영향도 미치긴 했지만 복구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요. R&D를 위해서 미래기술연구원 이런 것도 저희도 만들었거든요. 서울에 있고 그리고 포항에도 같이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해외에 있는 우수 S급 인재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물류 기업으로 넘어가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보고서에도 당연히 여기 뭐 삼성 SDS 분들도 저도 이제 자주 만나고는 있지만 뭐 당연히 원래는 IT 기반의 물류 회사였다가 이제 2자 물류로 했고 그다음 3자 물류로 확장하고 있는데 첼로 스퀘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4자 물류까지 그 확대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SCM 페어 가서 거기 뭐 전시하는데 직원들한테 문의도 해봤고 어떻게 되냐 소상공인들까지 첼로 스퀘어 안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도 뭐 돈은 많이 안 되시겠죠 사실은 똑같이 뭐 매출은 작지만 그런 약간의 이제 기여도 좀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 자동차 물류를 기반으로 뭐 네트워크 확장 저는 여기서 대신 좀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을 봤고요. 그뭐 유럽계 자동차사의 운반 이제 2자 물류를 넘어서서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가진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해운업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인프라 자산형 삼성 SDS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비자산형 물류 기업으로서 볼 수 있고 그 현대글로비스는 자산형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해가면서 경쟁력 확보를 많이 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있으니까 이걸 넣었지만 포스코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추정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한 지금 뭐 종합물류 기업 순위로 보면 매출액 순위로 보면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한 5위권 정도 될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이 뭐 물류를 하니 많이 해서 좀 준비를 하는데 좀 뭐 이슈가 많았지만 결국 포스코 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류 경쟁력을 올려야 되고 그 협력사들 공급사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 공급망을 관리하다 보니 외부로 이제 그 소개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렇지 결국 우리 포스코 플로어가 하는 게 포스코 그룹의 경쟁력을 올리고 그리고 철이 국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일반 기업들은 조금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과 동반 성장 키워드로서 물류 산업에 기여하는 데 좀 포커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협업하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뭐 누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친환경 스마트 물류 보고서라고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그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했는 거를 좀 여기서 서머리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따가 스타트업 세션에도 이제 발표 비슷하게 하겠지만 저희가 구분한 제가 요 그 프로젝트는 진행했었는데요. 커니라는 뭐 컨설팅 업체랑 했던 거를 간단하게 서머리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업역을 크게 5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포워딩, 창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송, 항만, 하역, 해운이라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한지 매년 뭐 DHL에서 뭐 이런 기술 개발 트렌드 이런 것도 발표하고 같은 안에서도 발표하겠지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줬을 때는 현재 개발되고 있고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 위주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물류산업 같은 경우,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이나 비저빌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밸류링크도 많이 사장님도 많이 나오시고 뭐 이쪽에 시벤티지 뭐 저도 이제 뭐 가보니까 많이 비슷한 플랫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비저빌리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화주사뿐만 아니라 고객사한테 이런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스마트 기술로 고객들한테 혹은 우리 화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창고는 여기는 저는 이제 자동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좀 더불어서 제가 컨설팅을 넣었을 때 의견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에너지 절감형 그런 창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약간의 멀티퍼포즈, 즉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상온 창고와 뭐 그 저온 창고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키바 로봇처럼 이제 자동화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운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빌리티, 지금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도 이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되어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을 꼭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좀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면 친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속으로 주행했을 때 뭐 급가속, 급정거를 하지 않고 정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친환경도 되고 안전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만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항만이라고 많이 나와 있던데 결국은 뭐 저도 인천 쪽에 가보면 뭐 한진 뭐 컨테이너 터미널도 보면 이 컨트롤 룸에서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자동화를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진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도 안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해운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뭐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도입도 있지만 뒤에서 뭐 친환경 얘기를 제가 많이는 못 담았지만 결국 LNG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선박, 암모니아를 사용한 선박들 이런 쪽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도입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 부분인데요. 제가 뭐 통합물류협회가 계시니까 좀 뭐 의견을 제가 담은 게 다는 아닐 수도 있으나 저희 관련되는 협회는 총 뭐 제가 담아봤던 거는 뭐 더 많은 협회, 좋은 협회 역할을 해주시는 협회도 있지만 무역협회 그리고 해운협회 그리고 통합물류협회 정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다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 주도형 우리 산업 구조다 보니까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정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류 지원을 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해운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수부랑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지난 10년 넘게 축소되어 있는 해운 산업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그리고 투자를 유치할지 그리고 법제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해상 안전 그리고 친환경 선박 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도 이제 협업해서 좀 연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선사나 뭐 화주나 이게 그리고 정부까지도 같은 고민을 해서 새로운 그 조선업까지도 같이 인발부를 시켜야겠죠.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서 그 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데는 서로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통합물류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일반 생활물류나 뭐 B2B 저는 이제 B2B 물류 업계에 있어서 좀 국한되지만 그 생활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형 그런 산업 분야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생활 B2C, B2B를 포함하는 물류 산업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뭐 그런 다양한 교육 활동도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물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런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서는 노동계 측면에서는 한 두 가지만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안전운임제, 화물연대가 이제 안전운임제 때문에 파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또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뭐 제대로 돼 있는 수익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뭐 정의로운 뭐 이런 계약 구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계약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산업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물류센터 노동자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물류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은 안전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결국은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로서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뭐 제가 감히 이제 교수님들이 뭐 잘 하고 계신데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강의를 좀 부탁받아서 나가고 있긴 있지만 그 물류업계에서 현실적인 물류업계의 니즈와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류 내용이 좀 갭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업체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왜냐하면 재교육을 제가 오늘도 뭐 중앙대 가서 좀 뭐 이렇게 하고 왔지만 그 재교육이라는 측면이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아서 물류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를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몇 년 일하다 보면 또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물류협회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며칠짜리도 좋은 과정들이 많아서 재교육의 성과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계에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해운 항만물류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지원을 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국토부에서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교수님들이 좀 전문 인력 양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이 직원들이 그 제가 근무하는 회사나 혹은 또 다른 물류 기업들,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그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그게 결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사례는 크게 선진국 한 3개 정도 제가 발표를 해봤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좀 넘어갔는데 결국 ESG가 여전히 이슈로 되고 있고요. 중요도가 있다라고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되고 나서도 좀 더 열린 그런 경제 정책을 좀 피실 줄 알았으나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는 변함없이 유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내 투자를 하도록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쪽을 요구를 해서 리쇼어링이나 그 미국 국내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고요. 결국 자국의 그 공급망이 강건화돼야 그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진짜 말 그대로 유럽의 여러 나라 연합이다 보니까 뭐 생활 안전, 왜냐하면 테러 이런 것들이 뭐 국가 간의 이동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생활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통합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도로망, 철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뒷장에는 제가 이제 정리는 했지만 기후와 환경 변화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당연히 이게 이런 부분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으로 솔루션이 없으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백서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서 교통성 백서를 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도 국내 내수시장을 좀 워낙 우리보다 인구가 한 2배 이상 많다 보니까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가 산업을 좀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고 그 사회 기반 마련하고 그리고 글로벌 확대 R&D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출 제품으로 경쟁하는 데는 딱 크게 보면 2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아니면 중국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조금 더 나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고가 우리가 뭐 약간의 이제 중간 가격이라고 하면 또 고품질의 고가의 제품들은 일본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R&D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는 그 기술 개발이 기반이 솔루션으로 볼 수 있고요. 선진국을 써머리 하자면 제가 여러 가지 적었지만 크게 보면 그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추구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이거 그냥 니네 잘해라가 아니라 자금 지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개혁.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타트업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목을 잡은 경우에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안정 그리고 안전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종합 제언을 드리면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그렇긴 한데 뭐 종합 제언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쭉 적어봤는데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들에 쭉 한 같은 맥락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즉 그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물류 산업에 속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향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고 그게 좀 시기나 아니면 핀트가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뭐 정부 부처만 해도 뭐 국토부, 산자부 그리고 해수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다 맞는데 그 특정한 해수부 같은 경우는 해운업에 대한 조금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국토부랑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산자부랑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대기업이나 화주 기업들 그리고 뭐 이런 물류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그 기술을 개발하고 혹은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아니면 중복 투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뭐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공통되어 있는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통 플랫폼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한 번씩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대기업 그룹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조실이라는 게 대부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 조정을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소통 플랫폼 구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제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물류 산업 재대학을 위해서 물류 산업 내 각계 그 이해관계자별 역할과 그에 따른 그 해외 사례를 비추어서 어떻게 그런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김기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박사님 그 강연 들으면서 이게 또 박사님도 답을 갖고 계시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물류 산업을 그 주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산업에서 어떻게 물류 산업을 갖다 끌고 낼 것에 대한 어떤 싱크탱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로 뭐 최근에 물류청이라는 그 제안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 제 마지막 장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처럼 보면 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중복 투자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만 해도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같은 기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특정한 뭐 기업 이름은 좀 되긴 그렇지만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저희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로에도 차량을 한 2,000대 하루에 2,000대 정도를 화물 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사들이 운영하는 트럭이 한 2,000대 정도 매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제철소 안에도 공로가 아닌 저희 사유지라고 그래나 제철소 안에도 이제 그런 AGV 같은 형식으로 좀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같은 기술로 여러 그 같이 참여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원료도 운송하고 있고 제품 이제 코일이라는 제품도 운송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부 연구기관 그 울산 쪽에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제안도 들어오고 그리고 원료 운송에 대해서는 선사들의 또 컨소시엄에서도 이런 연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건데 다른 연구 제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돈을 쓰고 있고 여기도 돈을 쓰고 있고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컨트롤 타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처럼 그런 컨트롤 타워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비효율을 좀 줄여서 그 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또 다른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갑작스러운 질문,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한국물류연구원의 소두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물류산업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 현재 한국 물류산업의 수준, 그러니까 글로벌 이런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저희 한국 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도 만나고, 저도 이제 대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구원, 다양한 물리연구원이나 학교 그리고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대신 이제 제가 만나는 그런 이해관계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자를 종합하고 시너지를 내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해외 근무를 좀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에서 근무를 한 4년 좀 넘게 하다 왔지만, 그쪽에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너무 편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심천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 30년 전 그런 운송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외 근무하는 주재원들이랑 이런 교류회를 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여기 오늘 삼성이든 LX 판토스든 글로비스든 저희가 경쟁은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협업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류산업 제도약을 위한 상생방을 위해서 방을 말씀해 주신 김기영 박사님께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